민수야, 지금 장모님이 너희 집에 살고 계시니? 그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잖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장모랑 같이 살 수가 있어? 엄마, 그게 장모님이 둘째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좀 안쓰럽잖아요. 아내도 장모님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모는 안쓰럽고 난 안 불쌍하냐? 나도 남편 없이 혼자고 외로운 거 똑같아. 뭐가 다른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도 얻어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을 얻어줬다고? 그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햇빛도 안 들고 난방도 잘 안 되는데? 설마 그걸로 생색내는 거니? 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조용한 데가 더 편하시잖아요. 장모님은 그래도 지금 우리 도와주시고 있고요. 나도 3년을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줬다.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돌아온 게 고작 이거냐?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됐어. 너희 장모 모시고 싶어서 날 내쫓았으면 내가 살던 집은 돌려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이정희 씨입니다.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모아온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 씨는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우는 부지런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떠나기 일쑤였지만 이 씨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씨가 아들 가족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손주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씨는 병원에 한 달 내내 매일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금만 안았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오면 슬그머니 물러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6개월 후 어느 일요일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온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씨는 급히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내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 씨에게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육아 우울증도 좀 심해지고 저는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봐야 하고 둘 다 너무 지쳤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밤에도 계속 울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엄마,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마침 집 계약도 끝나가고 엄마도 손주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지 않으세요? 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리고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6개월만 딱 부탁드려요. 상황 안정되면 바로 집 구해서 나갈게요. 이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결국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그럼 6개월만이다. 아들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씨의 조용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합가 초기 몇 주 동안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청소를 도왔고 며느리는 직접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줄래? 너가 식사까지 차려줬는데 고맙다. 아니에요.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라는 핑계로 집안일 미루기가 점점 당연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시작했고 아들도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시니까 진짜 편하지 않아? 내가 뭘 했어? 너무 힘들다고. 손주 이야기하면 맘 약해지셔서 허락해 주실 거라 했지? 그러게 근데 너무 티내지는 마. 우리 어머니 서운해 하실라.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음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손주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밤에 자주 울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이 씨는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에는 손주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엄마, 저희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특히 지영이 회사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아들의 이런 요청에도 이 씨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세탁물을 구분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옷들은 따로 빼두었습니다. 때로는 손주의 기저귀를 갈면서 동시에 국이 넘치지 않게 주방으로 달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잠시 앉아 밥을 먹고 싶어도 손주가 울면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나이 든 이 씨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밤에 진통제를 몰래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기 재워주시고 밥은 알아서 드세요. 이런 통보에도 이 씨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애기 퇴근도 없이 하루 종일 봐주는데 최소한 제 시간에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씨가 밤에 쉬는 시간은 오직 손주가 자는 시간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자주 깨서 울었기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내외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애가 밤에 많이 울었어요 라고 묻고는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전혀 못 들었네요 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들은 조금만 더요. 지금 집 구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집을 알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1년이 되고 이 씨의 집에서 아들 내외와의 합가는 어느새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약속했던 6개월은 어느새 무의미해졌고 이 씨는 점점 더 집안의 가정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지만 아들 내외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갈수록 무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눈빛과 한숨으로 시작했던 불만 표시가 이제는 노골적인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마다 며느리의 입에서는 트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이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손주를 위해 밥을 떠주는데 며느리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 건강에 소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세요? 애기한테도 이런 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간을 조금 세게 했나 보다. 이 씨의 사과에 며느리는 한숨만 내쉬고 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간이 세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자신의 솜씨를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내일부터는 더 조심할게.
식사를 마친 후 아들 내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거지와 부엌 정리는 또다시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한숨을 쉬며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가 손주에게 옷을 입히면 그렇게 입히면 답답해요. 라며 다시 갈아입히고 이 씨가 설거지를 하면 이 그릇 아직도 기름기 있어요. 라며 재차 씻었습니다. 며느리의 타박에 이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들 역시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단점을 함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려 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요즘 나한테 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대화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엄마, 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분가하려고 해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도 생겼고 우리 네 식구가 사는데 이 집도 좁은 감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본래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것이지 이 씨가 아들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말을 잇지 못하는 이 씨를 보며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전세금 드릴게요. 이제 집안일 안 하셔도 되고 집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말은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여긴 내 집이야. 너희가 들어온 거지. 이 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야 물론 알죠. 하지만 6개월만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저희가 분가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가서 분가하면 되지.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둘째도 생겼고 49살 만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어차피 엄마 원래 혼자 사셨으니까 더 관리하기 편하고 좋은 집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이 집은 저희가 지낼게요. 며느리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넓은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작은 집이 청소도 덜하고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좋은 오피스텔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내가 왜? 말을 하려는 이 씨의 말을 자르며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사 나가는 게 싫으신 거죠? 그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보고 3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 씨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몇 년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육아의 집안일에 저희도 그 마음 알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작은 집이 관리하기도 쉽고 겨울에 난방비도 적게 들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예요. 저희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둘째도 생겼고 어머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씨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다투고 싶지 않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좀 크지.
그래, 어디를 얻어줄 거니? 아들 내외는 준비해온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는 어려워요. 큰 집 필요 없지.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었으니까 미리 줬다고 생각하자. 그날 이후 이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지못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지 라는 서러움이 깊이 남았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 시간 모아온 그릇들과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머뭇거리며 이 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실 전세가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준비 다 해놨는데.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대출이 다 안 끝나서.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월세로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걱정 마세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제가 매달 내드릴게요. 이미 짐을 거의 정리한 상태였기에 이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슬픔이 뒤섞인 채 결국 이 씨는 창문도 작고 물까지 새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로 쫓기듯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난 간다. 이 씨가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손자도 보러 오시고요. 그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씨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아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구를 들여놓자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어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 집주인에게 연락 좀 해줄 수 있니? 전화로 아들에게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라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 씨는 그날 저녁 낯선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낯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호구처럼 살아왔나?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 이런 곳에 와 있지. 평생 참고 살아온 이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가 살게 된 오피스텔은 삭막했습니다. 작은 공간은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닥이 차가워져 매일 전기장판을 틀어야 했습니다. 옷장은 너무 작아 대부분의 짐은 그대로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침마다 물기를 닦고 습기 찬 벽지를 손으로 만지며 이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의 월세 입금도 첫 달에는 제때 들어왔지만 세 달째부터는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입금해서 월세를 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아들은 곧 넣을게요, 깜박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약속했던 것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손주 소식을 물어도 잘 지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자신의 집에서 갖기 위해 이 오피스텔에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구경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죠. 그때 단골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가셨어요?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이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좀 했어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생선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드님이 효자시더라고요.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면서요? 얼마 전에 아드님이랑 같이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생선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드님이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해서 참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위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씨는 건너편 골목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틀림없는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다가갈 수 없었고 이 씨는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장모를 드리기 위해서였구나.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장모님이 너희 집에 살고 계시니? 그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잖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장모랑 같이 살 수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장모님이 둘째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좀 안쓰럽잖아요. 아내도 장모님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이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모는 안쓰럽고 난 안 불쌍하냐? 나도 남편 없이 혼자고 외로운 거 똑같아. 뭐가 다른데?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적응도 빠르시고. 그리고 제가 집도 얻어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을 얻어줬다고? 설마 그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햇빛도 안 들고 난방도 잘 안 되는데 그걸로 생색내는 거니?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조용한 데가 더 편하시잖아요. 장모님은 그래도 지금 우리 도와주시고.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3년을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줬다.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돌아온 게 이거냐?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됐어. 너희 장모 모시고 살면서 날 내쫓았으면 내가 살던 집은 돌려줘. 이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이 씨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이죠. 이 씨는 인터넷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오늘 방문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차려입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진명에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명의가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어머님께 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의 계획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시니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 부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사전에 통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바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씨는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가로챈 것 같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 씨의 소유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 후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야. 거긴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야. 너희가 내 허락 없이 장모까지 드리고 살았으니 이제 나가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러세요? 장모님도 계시고 둘째도 곧 나오는데? 일주일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할 거야. 엄마,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고 엄마가 스스로 나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못 나가요.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하마.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이사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오히려 아들은 이 씨에게 여러 번 화해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퇴근하고 며느리와 장모가 집에 있을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열쇠공과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던 이 씨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제 집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열쇠공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 씨는 많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고 낯선 여성의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장모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 짐들을 이 주소로 배송해 주세요. 이 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씨를 쫓아낸 그 작은 오피스텔로 모든 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한 사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실에 출입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어서요. 관리소장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 씨는 집 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며느리와 장모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설마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았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거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 집은 내 거고 내가 내 집 비밀번호 바꾸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한테 집이라고 마련해준 월세 단칸방 오피스텔. 거기서 시작하면 딱 좋겠구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전화로 하기는. 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 너희 짐은 내가 오피스텔로 다 보냈으니 거기서 살아라. 내가 나한테 준 그 좋은 집에서. 전화를 끊고 이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장모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와서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둘째도 곧 나온단 말이에요. 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는 걱정 마렴. 장모님이 도와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야. 전화를 끊은 이 씨는 원래 자신의 집이었던 아들의 집 창가에서 현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모가 터덜터덜 이 씨의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이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천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문 앞에 열쇠와 함께 짧은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내 집이 아닌 진짜 너희 집에서 맘껏 장모 모시면서 살아.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와 장모는 결국 다른 집을 구해서 살게 왔습니다. 이 씨가 내보낸 짐을 찾아 임시로 오피스텔에 머물었지만 3명의 성인과 아이 둘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칠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못 살아. 나는 돌아간다. 장모의 이 말은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어머니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아들 부부는 원룸에서 머물게 됐고 장모에게 의존했던 육아도 끊겼고 생활도 빠듯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이 씨는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주방에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이 씨가 아끼던 그릇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거실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모두 이 씨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잘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또한 이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근처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마음 한편에는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신처럼 쫓겨나본 처지가 되었으니 어쩌면 이 씨의 마음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화했다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씨를 속이고 내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을 되찾았네? 다시는 누구한테도 내 자리를 뺏기진 않을 거야.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명의를 바꿔달라고? 사실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이사 오시면서 그 김에 집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집은 시댁에서 받고 정작 모시고 사는 건 처가랑 살겠다고? 결혼하고 처가만 가고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한다는 말이 집 명의를 바꿔달라니 염치 없다 생각은 안 하니? 요즘 다른 집들도 봐보세요. 시댁에서 집 하나 안 해주는 곳 있나? 제가 손주까지 낳아주는데 그깟 집이 대수인가요? 그동안 너네들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을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 있니? 시댁에는 도움만 받고 싶고 연락은 처가랑만 하겠다 이거 아니니? 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보셨으면서 며느리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시댁은 남이니까 그렇죠. 너 말 한 번 잘했다. 시댁은 남이라면서 명의는 받고 싶니? 그래, 알겠다. 그럼 내 말대로 명예 바꿔주마. 정말요? 해주실 거면서 왜 쓸데없이 며느리랑 기싸움을 하세요? 그래, 그럼 너네 소원대로 명예 바꿔줄게. 근데 집 명의자는 너네들은 아닐 거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박경자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기름과 씨름하며 살았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홀로 국밥집에서 서빙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공장 관리직으로 성실히 일하다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박 씨 부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 후를 위한 노후 준비였죠.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울 성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평생의 노고가 담긴 소중한 결실이었고 남편과 함께 꿈꿔온 안락한 노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히 일한 부부의 삶을 증명하는 표창장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늘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 일러요. 나중에라며 말을 돌리던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니? 우리 아들이?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아들의 결혼 소식에 드디어 우리 아들도 짝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어머니.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본 건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시키겠다며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을 위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나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까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지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깔끔한 외모에 또렷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네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딱 부러지는 성격이 오히려 조용한 아들에게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처가댁과의 첫 만남은 박 씨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상견례의 자리에 처가댁은 무려 30분이나 지각해서 도착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뒤늦게 나타난 사돈 어른들의 차림새도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박 씨 부부는 정장을 신경 써서 차려입고 왔는데 사돈 어른은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은 다소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우리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만큼 소박한 분들인가 보다. 허세 부리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식사 중에도 대화는 주로 처가 쪽에서 주도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 예식장과 신혼여행에 대한 계획들. 박 씨는 주로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사돈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돈 고생하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박 씨는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박 씨 쪽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예단, 예물, 신혼여행 그리고 심지어 신혼집까지도 모두 박 씨 부부가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결혼 준비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달팠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시대에 맞게 반반씩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희는 딸 곱게 키워서 보내드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결혼식 날 박 씨가 입을 한복의 색깔과 무늬까지 정해서 온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이 색깔 한복 어떠시냐고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건넨 색상표를 보며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한 번 입을 한복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결혼 준비는 원래 힘든 거야.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신혼집이 꼭 필요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과 간절한 목소리에 박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줄게. 너희 신혼집으로 쓰는 건 어떠니? 박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거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달려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꼭 효도할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며느리도 연신. 감사합니다. 를 되뇌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것이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게 뭐 어때서? 우리가 있잖아.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살게 두고 싶지 않아. 결혼식이 끝난 후 박 씨는 아들 부부에게 넘겨줄 아파트를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벽지 한 장, 타일 하나까지 깨끗하게 닦았죠.
집을 정리하며 박 씨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그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며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야 원. 아무리 하나뿐인 자식이지만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야. 보통 쉽게 얻으면 고마운 줄 몰라. 하지만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잖아.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현우는 달라. 절대 우리 마음 몰라줄 아이 아냐. 박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새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우리 손자, 손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하길. 박 씨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결혼한 뒤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 주말 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신혼집에서 잘 지내지? 내가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엄마. 오늘은 처가에 인사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대요. 박 씨는 순간 마음이 싱했지만 곧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처가에도 가야지. 다음에 갈게. 네, 다음에 꼭 초대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의 코빼기조차 보지 못했죠.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싶어 이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들 부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먼저 안부 인사 안 했네. 그러게? 신혼이라 바쁜가? 남편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우야, 신혼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한번 가봐도 되겠니? 부족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싶어서. 그러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다음에 초대할게요. 아, 그래. 그럼 언제쯤? 조만간에요.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실망했지만 처가에도 가야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박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아들이 처가에 잘해야 며느리도 시댁을 미워하지 않지.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자.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과 며느리의 초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함께 외식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여행 다녀온 인증샷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기대 어린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일은 시댁에 먼저 들르는 거지. 음식 준비 많이 해놨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처가 먼저 들렀다가 가요. 어머니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에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시댁에 먼저 오면 안 되겠니? 오래 붙잡지 않을게. 밥만 한 끼 먹고 가면 되잖아. 그 말을 귀신같이 들었는지 그날 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시댁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시집살이라니까요. 그래도 수지야, 시댁 어른들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꼭 처가 먼저 들러야겠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아들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요즘엔 시어머니 갑질로 보여요. 조심하셔야 해요. 단지 첫 명절에 시댁에 먼저 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갑질이라니 박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박 씨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며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처가만 챙기더니 명절도 그렇네. 뭐 한 번을 시댁 먼저 오는 꼴을 못 봤구먼. 박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구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처가에 갔다가 온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며 첫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조용한 명절을 둘이서 보내야 했습니다. TV 속 웃음 가득한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속 허전함을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만 이상한 건가? 다른 집 아들들도 다 이래. 글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며칠 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서도 괜찮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지야, 나야. 잘 지내지? 아, 네. 혹시 필요한 건 없니?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살 같은 거 없고? 힘든 건 없어? 박 씨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바빠서 다음에 통화해요. 박 씨는 서둘러 끊으려는 며느리를 붙잡으며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수지야, 우리도 가족인데 가끔 전화라도 좀 해주면 좋잖니. 우리 며느리 보고 싶어서. 안부라도 궁금하고. 박 씨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더 편해요. 솔직히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며느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뚜뚜뚜 소리만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목소리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뭐?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하냐? 그래도 가족인데 전화 한 번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서로 간섭 안 하고 지내는 게 좋다니까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 통해서만 연락 주세요. 아내한테 직접 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생일에는 문자 한 통, 명절에도 아들만 왔고 한동안은 안부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처가댁과 시댁에 대한 대우 차이가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사돈 어르신 생신의 아들과 함께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가방까지 선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반면 박 씨와 남편의 생일은 까맣게 잊은 채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서야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성의 없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생일은 잊어버리고 처가 어른 생신은 호텔에서 해준다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됐어. 이제 저 자식이랑 연 끊자. 우릴 무슨 동네 봉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집까지 해줬는데 꼴이 이게 뭐야? 하지만 박 씨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어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박 씨의 간절한 목소리에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 씨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박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 한번 와주세요. 오랜만에 들은 초대의 박 씨와 남편은 작게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여보, 혹시 좋은 소식인가? 아이라도 생겼나? 반성했나 보지. 아들 목소리도 밝더라. 박 씨는 그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며느리가 한 번 맛있다고 했던 떡도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고 남편과 함께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도 정성스럽게 내어주고 안부도 물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나 보다. 그동안 서운했지만 이제라도 잘하려는 걸 보니? 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아들이 차를 다시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박 씨는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하려나 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명의를 바꿔달라고? 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가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아기 키울 때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살 생각이에요. 그 김에 집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받고 정작 모시고 사는 건 처가랑 살겠다고? 결혼하고 처가만 가고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집 명의를 바꿔달라니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하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다른 집들도 봐보세요. 시댁에서 집 하나 안 해주는 곳 있나? 제가 손주까지 낳아주는데 그깟 집이 대수인가요? 박 씨에게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명예 바꿔주면 시댁엔 뭘 해줄 건데? 매번 찾아오고 연락할 거야? 손주 태어나면 우리도 자주 볼 수 있니? 그러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내도 눈치 보이고 처가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니까. 그동안 너네들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을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 있니? 시댁에는 도움만 받고 싶고 연락은 처가랑만 하겠다 이거 아니니? 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보셨으면서 며느리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시댁은 남이니까 그렇죠. 너 말 한 번 잘했다. 시댁은 남이라면서 명의는 받고 싶니? 그 순간 박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이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실망, 외면당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 때 모든 비용을 떠안았던 것, 신혼집으로 자신들의 집을 내어준 것,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것, 생일을 잊어버렸던 것, 연락조차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 내 말대로 명예 바꿔주마.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듯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요? 해주실 거면서 왜 쓸데없이 며느리랑 기싸움을 하세요? 아들도 기뻐하며 말했지만 박 씨는 미소도 짓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할게.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남편과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집합시다. 아들한테는 명예 바꿔준다고 하더니 맞아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바꿔주려고요. 하지만 그 대상이 아들과 며느리는 아니에요. 남편은 박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며칠 뒤 박 씨는 조용히 집을 매매에 내놓았습니다. 조건 좋은 매수자가 금방 나타났고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기대 가득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 서류 준비됐나요? 박 씨는 조용히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그들이 기대한 명예 이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완료된 계약서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아들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매매 계약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 바꿔준다 했잖니. 그래서 바꿨어. 왜 문제 있니? 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박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 집은 너희 것이 아니었어. 걱정 마라. 한 달간 유예 기간은 뒀어. 그동안 이사 준비해. 새 주인이 입주할 거니까. 며느리가 벌컥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딜 날로 먹으려고 하니?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혼수도 다 해줬어. 그런데 연락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할게요. 진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에게 차가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내가 너더러 시댁이랑 연락하기 싫다고 했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박 씨는 아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처가가 좋고 챙겨주고 싶으면 거기 가서 집 달라고 해. 왜 우리한텐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하니? 가서 사돈 어른한테 부탁해라.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명예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매매 계약도 취소하시고요. 제발요. 하지만 박 씨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늦었어. 우린 우리 인생 살 거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남편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한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지나자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을 판 돈으로 박 씨 부부는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동네였고 작은 텃밭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해보고 싶어 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박 씨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 가보기도 하고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국내 여행도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꽃꽂이 클래스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솜씨가 늘면서 집안 곳곳을 자신이 만든 꽃꽂이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박 씨는 가끔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이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남이고 아들도 멀리 해외로 이민 간 자식처럼 생각하자.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연락이 없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말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하루하루가 훨씬 평온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와 함께 살겠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휴대폰을 켜보던 박 씨는 우연히 아들의 프로필 사진에서 신생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렴.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러 이 새로운 삶이 완전히 익숙해질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 씨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어딘가 지쳐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랑도 자주 싸우고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박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처가에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부모님께는 소홀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너희 줄 집도 없고 마음도 없어. 우리가 앞으로 한 푼도 지원 안 해줘도 괜찮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작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 했는데? 좋은 남편, 좋은 사위는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좋은 아들은 되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말을 마친 아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이만 돌아가렴. 아들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왔었어요. 그래? 뭐래? 용서해달래?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그 뒤로 박 씨는 조금씩 아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를 묻고 계절이 바뀌면 한 번 만나 식사도 했습니다. 손자도 가끔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걸 퍼주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박 씨에게는 가장 마음 편한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이웃 정도로 생각하며 예의는 지켰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박 씨는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다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마음, 존중, 그리고 예의가 없으면 그건 그냥 남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를 먼저 챙겨야 누구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토마토를 따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한 것 같아? 이사 온 거 말이야. 그래. 여기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박 씨는 고개를 들어 푸르게 펼쳐진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꾼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그들 부부의 정원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69세에 시작된 박 씨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자신과 남편을 위한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